너랑 내가 같이 살 이유는 없잖니. 당장 나가. 아빠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짐가방과 함께 밖으로 내던져진 소녀. 잠깐만요. 엄마, 엄마는 무슨? 내가 왜 네 엄마야? 당장 안 꺼져? 소녀의 손에는 작은 짐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소녀는 죽은 엄마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든 말하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엄마, 송미리 씨. 나 이제 진짜 혼자야. 아빠랑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다음 날, 그 앞에 나타난 검은 세단 행렬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요. 강소영 씨 드십니까? 네, 전데요. 그러자 차에서 노부부가 내려서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갑자기 찾아온 노부부. 이들은 누구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소영은 집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새엄마 세리가 소영의 작은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너 같은 애 키운 것도 손해야.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내가 왜 내 엄마야? 당장 안 꺼져? 하지만 세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소영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영의 등 뒤로 쿵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아빠와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20살 소영에게 남은 건 몇천 원의 현금과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세리가 소영의 휴대폰을 압수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의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걸으며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 한참을 걷다가 소영은 찜질방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소영은 찜질방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카운터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드 결제하시겠어요?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에서 거절 메시지가 떴습니다. 잔액 부족이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지갑을 뒤졌습니다. 동전까지 긁어모아 겨우 입장료를 내고 나니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소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틀이면 이것도 바닥나겠지. 찜질방 안으로 들어선 소영은 구석진 자리를 찾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짐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모들은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인들이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영만 홀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영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소영을 내쫓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영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짐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옷가지 사이로 낯익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휴대폰과 충전기였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그동안 한 번도 이 폰을 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폰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이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 번호로 연락해.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소영은 그 말을 농담쯤으로 여겼습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신 엄마의 번호로 연락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지금 정말로 아무도 소영의 편이 없는 이 순간, 소영은 망설이며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찜질방 벽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폰을 연결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래된 폰이라 충전도 더디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무릎을 끌어안고 폰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래된 폰의 화면은 금이 가 있었지만 배경화면은 선명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소영을 안고 활짝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기였던 소영을 품에 꼭 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사진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화면을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작았을 때도 이렇게 웃고 있었어? 폰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사진첩에는 소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첫돌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앞에서 엄마와 아빠가 소영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었습니다. 소영은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메모장도 열어봤습니다. 엄마가 남긴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진태 오빠한테 임신 사실 말했어. 무섭지만 우리 아기는 꼭 지킬 거야. 소영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폰 안에는 엄마의 목소리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소영이 돌 무렵 엄마가 아기였던 소영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녹음이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가 찜질방 구석에서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소영이, 예쁜 소영이, 엄마가 지켜줄게.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영은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소영은 그 번호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폰을 주워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혹시 폰이 고장난 건 아닐까 걱정하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멀쩡했습니다. 찜질방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출연자들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도 그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인들이 다정하게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소영에게는 유독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데 왜 자신만 이렇게 외롭고 춥게 느껴지는 걸까요? 소영은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송미리 씨, 나 이제 진짜 혼자야. 짧은 문자였지만 소영에게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소영은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소영은 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미래가 너무 막막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소영은 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엄마가 도와주러 오는 건 아닐까? 혹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소영은 곧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그런 어처구니 없는 희망을 품는 자신이 더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희망조차 소영에게는 상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폰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찜질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답장도 없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쓸쓸하게 웃으며 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체념한 표정으로 아르바이트용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월세를 모아야 했습니다. 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으며 소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월세 모아야 해. 찜질방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소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소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소영의 기억 속 엄마는 항상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는 소영 앞에서만큼은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뭔가 깊은 슬픔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엄마는 가끔 소영이 잠든 줄 알고 혼자 조용히 우셨습니다. 소영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를 더 슬프게 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밤 찜질방에서 다시 엄마의 폰을 꺼내든 소영은 메모장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엄마가 남긴 일기 같은 메모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오늘 진태 오빠한테 임신 사실 말했어. 무섭지만 우리 아기는 꼭 지킬 거야. 소영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 무서웠다고 썼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소영은 엄마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도 엄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가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소영을 낳기 위해 집을 떠났다는 것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송미리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캠퍼스에는 봄꽃이 만발했고 도서관은 시험 기간을 앞둔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미리는 두꺼운 책을 들고 도서관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내려오던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복학생 강진태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진태는 미리보다 4살 많았습니다. 둘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미리가 들고 있던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태가 재빨리 몸을 굽혀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책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미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이었죠. 그 뒤로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진태는 공대생이었고 미리는 문과생이었지만
둘 다 같은 시간대에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고 캠퍼스를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고 뜨겁게 자랐습니다. 진태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묵묵히 곁을 지켜줬습니다. 미리는 진태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은 캠퍼스를 뛰어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고 봄날 벚꽃 아래를 걸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길을 걷다가 진태가 미리에게 물었습니다. 미리야, 우리 나중에 아이 생기면 이름 뭐로 할까? 미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작아도 영롱하게 빛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진태는 미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소영이. 정말 예쁜 이름이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미리는 두렵고 떨렸지만 진태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진태는 놀랐지만 곧 미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진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미리는 진태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불안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미리의 집은 거대했습니다. 송연그룹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리는 그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넓은 저택, 정원 하인들, 고급 승용차. 미리는 어릴 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긴 식탁에 가족들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고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미리가 학교 이야기를 꺼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리는 그런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미리에게 말했습니다. 미리야, 송영가의 피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은 미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미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송영가의 대를 이을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미리는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미리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무실 앞을 지나가던 미리는 어머니와 비서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산부인과 수술 날짜는 맞춰두셨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 미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그날 아침에 데리고 갈 거야. 미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몰래 중절 수술까지 예약해둔 것이었습니다. 미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미리는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너를 지킬게. 미리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새벽이 밝기 전 미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장을 열어 티파니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성인식 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서랍에서 명품 가방도 꺼냈습니다. 시계, 귀걸이. 팔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작은 가방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내 아이는 지킬 거예요. 동이 트기 전 미리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걷는 미리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발걸음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미리는 진태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자취방 앞에 도착한 미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진태가 놀란 표정으로 미리를 봤습니다. 미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리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진태의 품에 안긴 미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아기 지켜야 해요. 진태는 아무 말 없이 미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킬게.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가난한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미리의 과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소영은 그렇게 부모의 용기와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태의 원룸은 작고 눅눅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와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리가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티파니 목걸이는 중고 귀금속 가게에 팔았고 명품 가방은 중고 명품 매장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기 용품을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중고 장터에서 산 작은 아기 침대, 낡았지만 깨끗이 빤 아기 옷들, 젖병 몇 개. 하나씩 준비할 때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리가 가져온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온 미리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진태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진태는 고민 끝에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졸업장보다 당장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리는 게 급했으니까요. 진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새벽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택배 터미널로 갔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상하차 일이 끝나면 새벽 배달 일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손이 고봐서 핸들을 잡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땅을 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등과 어깨는 근육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리는 늘 진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태의 상처난 손을 보면 미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리는 연고를 꺼내 진태의 손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 미리는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태는 고개를 저으며 미리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힘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소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조그만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진태는 분만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진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이에요. 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소영이를 안았습니다. 손가락만 한 아기의 얼굴을 보자 세상의 모든 피로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진태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영이가 태어난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밤새 우는 아기를 번갈아 가며 달랬고 분유값을 아끼려 미리는 모유 수유를 고집했습니다. 진태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점점 두 사람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월세가 밀렸고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소영이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진태는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조금 더 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미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은 쌀로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식구는 작은 상을 앞에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그리고 작은 케이크가 전부였습니다. 소영이는 아직 어려서 무슨 날인지도 몰랐지만 부모의 웃는 얼굴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진태는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첫 생일인데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미리는 고개를 저으며 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우리 셋이 함께 있잖아. 촛불을 끄고 세 사람은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걱정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그날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는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 돌이라면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젊은 부부가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미리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영이는 가난하지만 사랑 가득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지만 유치원비가 없어 집에서 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미리는 소영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소영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소영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소영이가 똑똑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새 학용품을 가져왔지만 소영이는 언니 오빠들이 쓰던 헝겊을 물려받았습니다. 소풍을 갈 때도 도시락이 초라했고 체육복도 낡았습니다. 소영이는 그런 걸로 놀림을 받았지만 엄마와 아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태는 여전히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소영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시간은 흘렀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며 버텼습니다. 소영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미리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참았고 약국 약으로 버텼습니다.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소영이는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감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미리는 기침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소영이가 엄마를 재우려고 물을 가져왔는데 미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미리는 급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진태는 일터에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더 일찍 오셨어야 하는데. 중환자실에 누운 미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진태와 소영이는 유리창 너머로 미리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이는 울면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마지막 순간 의사가 잠깐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소영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리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소영이를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영이의 손을 쥐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한 얘기 잊지 않았지? 엄마의 보물 잊지 마. 미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진태는 미리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소영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그만 장례식장, 꽃 한 송이,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조문객들. 15살 소영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기억은 소영의 마음 깊은 곳에 평생 남게 되었습니다. 송미리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소영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아침마다 소영이는 아빠를 위해 밥을 지었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16살 소녀가 하기엔 버거운 일이었지만 소영이는 참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진태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소영이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그런 아빠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던 진태에게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태 씨, 이제 소영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커가는데. 아버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진태 씨도 너무 외로워 보이고 좋은 분 만나는 게 소영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진태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재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미리가 떠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저녁 소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소영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외롭지 않으세요? 진태는 깜짝 놀라 소영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영아. 아빠한테는 내가 있잖니.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도 혼자 힘드실 거예요. 좋은 분 만나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태는 소영이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하다니. 진태는 소영이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얼마 후 동네 아주머니가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작은 카페였습니다. 진태는 어색하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진한 화장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진태는 그 여자를 보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요. 여자는 진태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리라고 해요. 진태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리는 말을 잘했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고 진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진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니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세리가 진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영이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소영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세리를 맞이했습니다. 세리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투룸집이었습니다. 가구도 오래되었고 벽지도 낡았습니다. 세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좁네. 그 말을 진태는 듣지 못했지만 소영이는 들었습니다. 소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소영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좋아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리는 소영이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영이구나.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이거 선물이야. 세리는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옷과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리는 소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언니처럼 편하게 생각해. 그날 이후 세리는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고 맛있는 음식도 사왔습니다. 소영이는 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태도 세리와 함께 있을 때 조금씩 웃는 얼굴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세리는 소영이를 데리고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진태는 일이 있어 못 가고 세리와 소영이 단둘이 나갔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소영이는 화려한 매장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리는 익숙하게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소영아, 마음에 드는 옷 골라봐.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세일 코너에 저렴한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세리가 다가와 옷을 빼앗듯이 도로 걸었습니다. 그런 거 입으면 안 돼. 넌 이제 내 딸이잖아. 이런 걸 입어야지. 세리는 비싼 브랜드 매장으로 소영이를 끌고 갔습니다. 소영이는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벌에 10만 원이 넘는 옷들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고 자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 몇 벌을 골라 계산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리는 진태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와 둘이 저녁을 먹을 때 세리는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 혼인신고 할 거예요? 벌써 몇 달째 만나고 있잖아요. 진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요. 세리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준비가 뭐가 필요해요? 서류만 내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 같이 구청 가요. 진태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꼭 할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진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가 다시 물어봐도 진태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세리는 점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태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어느 날 진태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혼인신고하고 올게요. 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구청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은 채 그냥 일터로 향했습니다.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지 진태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고 미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에게도 뭔가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세리는 짐을 싸서 진태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으니 이제 살림을 합치는 게 순서 아니겠냐며
세리는 이사를 서둘렀어요. 이사 온 날, 세리가 가져온 짐을 보고 소영이는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이 여러 개였고 화장품 상자가 수북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들도 한가득이었죠. 소영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세리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여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해. 그날 저녁 세리는 소영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소영이가 나가자 세리는 갑자기 소영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영이는 깜짝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세리의 품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소영아, 나 이제 내 엄마가 될 거야. 엄마가 되어줄게.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소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저 사람도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은 건가? 소영이는 세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태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영이와 세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리가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세리는 소영이에게 친절했고 진태에게도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태가 새벽 일을 나간 어느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소영이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올려놓고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계란 프라이가 타기 시작했어요. 소영이는 황급히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조금 탔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그때 세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세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영이가 아침 식사를 차려놓자 세리는 계란 프라이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소영이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조금 태웠어요. 세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쓸모없는 것. 세리는 접시를 들어 쓰레기통에 계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 소영이는 울먹이며 다시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계란을 깨서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리는 한 입 먹고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맛없어. 너 요리 배우기는 한 거야?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엄마도 일찍 죽었는데 어디서 배웠겠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영이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소영이는 학교를 마치고 오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소영이를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 때문에 야단을 맞았습니다. 소영이가 세탁기를 돌려 빨래를 널고 있는데 세리가 다가와 빨래를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너 빨래 왜 이렇게 했어? 내 엄마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그 말에 소영이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꺼내다니. 소영이는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송해요. 세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죄송하긴. 다시 빨아. 소영이는 겨우 널어놓은 빨래를 다시 세탁기에 넣어야 했습니다. 손은 빨개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학교에 갈 때도 밖을 나갈 때도 세리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영이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면 세리가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그 옷 입고 가려고?
쪽팔리게. 소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이 옷은 소영이가 가진 유일한 외출복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입은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옷이 없는데요. 세리는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창피하니까 빨리 나가. 소영이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내내 자신의 옷차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의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 게 기뻐서 답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때 세리가 다가와 소영이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친구, 공부나 해. 친구 만나서 뭐 하게? 소영이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 폰이에요. 세리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 폰? 누가 사준 건데?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날부터 소영이의 휴대폰은 세리가 압수했습니다. 학교 갈 때만 잠깐 주고 집에 오면 다시 빼앗았습니다. 소영이는 친구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점점 소영이는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학원에 가겠다고 하면 세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학원? 정말 학원 가는 거야? 어디 남자애 만나는 거 아니야? 소영이는 억울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학원이에요. 세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그냥 집에서 공부해. 학원비 비싸기만 하지. 내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돈 아껴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소영이는 집에 갇혔습니다.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태가 집에 돌아오면 세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세리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 왔어요? 고생했어요. 세리는 진태의 가방을 받아들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진태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세리는 슬리퍼를 가져다 주고 물을 떠다 주고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세리는 소영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영이가 오늘 청소 정말 잘했어요. 날 얼마나 잘 도와주나 몰라요. 우리 딸 기특해. 소영이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낮에는 청소가 엉망이라고 욕하더니 지금은 칭찬을 하다니. 소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진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소영아. 잘했구나. 소영이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는 용기를 내어 진태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세리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저 사실은. 하지만 그 순간 세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세리는 소영이와 진태의 모습을 보고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소영이는 그 눈빛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진태가 외출했을 때 세리는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너 아까 아빠한테 뭐 말하려고 했어?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 아빠한테 쓸데없는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아빠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에 소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아빠는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아빠는 더 힘들어지실 거야. 소영이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어요. 밤마다 소영이는 엄마 생각에 울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게 이기적인 걸까? 소영이는 자책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참아야 하는 건지도 몰라. 아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소영이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진태는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리가 다정하게 대하니 집안이 평화로운 줄만 알았습니다. 소영이가 말수가 줄어든 것도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사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소영이의 상처는 깊어졌고 세리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영이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 소영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세리는 소영이의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영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는 잠결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진태 시댁이 맞습니까? 소영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좋지 않은 소식인 게 분명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진태 씨께서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소영이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리가 뒤늦게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자 세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고인께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유감입니다. 소영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리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일하던 현장의 동료 몇 명,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소영이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빈소 앞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조문객이 올 때마다 세리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나를 두고 어떻게 가요? 세리의 울음은 진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소영이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세리를 봤는데 세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번진 마스카라를 깨끗이 닦아내고 파우더를 두드리며 얼굴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립스틱까지 다시 바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고치는 걸까? 그냥 울다가 번진 화장을 닦는 것뿐일까? 하지만 세리의 표정은 침착했고 거울을 보는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화장을? 하지만 소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예민해진 것뿐일지도 몰랐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소영이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소영이와 세리는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세리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세리는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방문 틈으로 세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은행이죠? 보험금 지급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얼마요? 그 정도나 돼요? 세리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보험금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였지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수령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아, 그렇군요. 통화가 끝나고 세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리는 소영이를 쳐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세리는 은행과 보험회사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리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태가 들어둔 보험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보상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세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리는 통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 그 순간 세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슬픔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아, 이리 와봐. 거실로 나온 소영이를 보며 세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랑 내가 같이 살 이유 없잖니? 이제 나가. 소영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이 집은 아빠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에요. 세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나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했어. 이제 내가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나가. 소영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소영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세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 성인이잖아.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소영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짐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쌀 수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빠의 사진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때 세리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여기 두고 가. 소영이는 사진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은 아빠 사진이에요. 세리는 소영이에게 다가와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사진은 무슨 액자도 돈이 돼. 내놓으라고. 소영이는 사진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세리가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소영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세리는 화가 나서 폭발했습니다. 당장 나가.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소영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엄마 사진만 품에 안고 작은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빠 사진은 세리가 빼앗아 갔습니다. 세리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빨리 나가. 소영이는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소영이는 계단에 서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소영이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이는 찜질방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찜질방 입구에 서서 소영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고아가 되었구나. 엄마도 아빠도 없는 완전한 고아. 세상에 나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영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소영이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소영이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짐가방을 옆에 놓고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부부들은 나란히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소영이만 혼자였습니다. 소영이는 짐가방을 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옷가지 사이에서 엄마의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영은 엄마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마법폰이냐며 웃었지만 엄마의 농담이었다고 해도 믿어보고 싶어졌죠. 소영이는 폰을 켜고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송미리 씨,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나 이제 정말 혼자야.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짧은 문자였지만 소영에게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소영은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소영은 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잠들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미래가 너무 막막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소영이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영이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최대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아빠도 보고 싶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이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소영이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소영아,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을 때, 이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 번호로 연락해. 혹시 엄마의 보물이 진짜일까? 혹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소영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천국에서 보내주신 걸까? 소영이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야. 나 정말 미쳤나 봐. 소영이는 자책하며 폰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폰을 가방에 넣는 대신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 같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찜질방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 아이들의 잠꼬대, 텔레비전 소리, 여러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리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소영이는 새벽 내내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답장도 없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소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당연한 일이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이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옷을 입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돈 모아야 해. 계속 찜질방에서 지낼 수는 없어. 월세방을 구해야 해.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죠? 소영이는 거울을 다시 한번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소영이는 가방을 메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한 골목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커다란 크기. 이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들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멈춰서서 차들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차래? 재벌집 차 아니야? 이 동네에 무슨 일이래? 소영이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됐습니다. 소영이는 차들 사이를 지나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소영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들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강소영 씨 맞으십니까? 소영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죠? 네, 맞는데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소영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모시러 왔다고? 무슨 소리죠? 소영이는 한 발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때 세단 중 가장 큰 차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 2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계셨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소영이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고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두 사람은 소영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처럼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의 딸이구나. 소영이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리? 엄마 이름이잖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를 알죠? 소영이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소영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왜 엄마를 알고 있죠? 왜 나를 찾아온 거죠?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두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소영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두 노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를 아는 사람들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나타나다니. 소영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놀랐지? 우리 얘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차 안에서 얘기하자. 괜찮겠니? 소영이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였습니다. 소영이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차 안은 넓고 편안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소영이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송현그룹의 회장이란다. 그리고 미리의 아빠 되는 사람이란다. 소영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송현그룹? 그 유명한 재벌 기업이요? 그리고 엄마의 부모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그럼 저희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란다. 소영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외조 부모님이라니. 엄마가 부잣집 딸이었다는 얘기는 아빠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재벌일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외조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리가,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걸 우리는 얼마 전에야 알았단다.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보고 진태 씨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예전에 미리와 함께였던 사람이란 걸 확인했지. 외조모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미리를 너무 다그쳤구나. 그 아이가 집을 나간 건 다 우리 탓이야. 외조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리가 도망쳤을 때 우리는 찾으려고 애썼단다. 사람을 동원해서 온 나라를 뒤졌어. 하지만 찾지 못했지. 미리가 너무 잘 숨었거든.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한 거겠지. 외조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외동딸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매일 미리를 기다렸단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외조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외조부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소영이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분들도 엄마를 그리워했구나. 엄마를 사랑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를 그렇게 다그쳤을까요? 외조부가 소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우리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내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 더 이상 내가 혼자가 되게 두고 싶지 않단다. 외조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영이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소영이는 겁이 났습니다. 이분들을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보낸 걸까? 소영이가 엄마 폰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이분들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게 엄마가 보내준 기적일까요? 소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외조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이 이어지고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대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차는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소영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분수가 있었고 잘 가꿔진 나무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건물,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소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외조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이제는 내 집이기도 하고. 차에서 내린 소영이는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유리창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대문만 해도 소영이가 살던 집 크기였습니다. 소영이는 작은 짐가방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곳에 자신이 어울릴까요? 집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영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외조모가 소영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커다란 소파. 소영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압도당했습니다. 외조모가 말했습니다. 2층으로 가자. 내 방을 보여줄게. 넓은 계단을 올라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외조모는 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은 소영이가 살던 집보다 컸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창가의 소파까지 모든 게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외조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방은 원래 미리 방이었단다. 소영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곰 인형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소영이는 그 노트를 들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여기 살았구나. 엄마가 이 책상에 앉아 공부했구나. 이 침대에서 잤구나. 소영이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외조모가 다가와 소영이를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으니까. 한참을 울고 나서 소영이는 외조모를 따라 식당으로 갔습니다. 긴 식탁이 펼쳐져 있었고 격식 차린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 소영이는 이런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외조모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이제는. 소영이는 조금씩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지만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외조부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앞으로 내가 혼자가 되게 두지 않겠다. 우리가 책임질게. 식사를 마치고 소영이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 넓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가 맞을까? 소영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저 하늘에서 소영이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소영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는 너무 푹신하고 편안했습니다. 며칠간 찜질방 바닥에서 자던 소영이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영이가 송영가에서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외조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외조모가 소영이 방에 들러 인사를 건넸고 외조부는 소영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소영이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일하던 세리는 그날도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지루해하던 참에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물건을 고르다가 세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세리 씨, TV에서 봤는데 송연그룹에서 손녀를 찾았다던데. 그 애가 소영이 닮았던데. 세리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네, 무슨 얘기세요?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거 봤어. 뉴스에 나왔어. 송연그룹 회장님 외동딸이 옛날에 가출했었는데 그 딸이 낳은 손녀를 이제야 찾았다는 거. 얼굴이 딱 소영이 같던데. 세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송연그룹 손녀라고 검색하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소영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택 앞에서 외조 부모님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애가, 그 소영이가 재벌집 손녀였다고. 세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사진 속 소영이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외조 부모님은 소영이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화목한 모습이 세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송연그룹 20년 만에 잃어버린 손녀 찾아. 감동의 재회. 세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그 애가, 그 초라하고 볼품없던 애가 재벌집 손녀였다니. 세리는 가게를 당장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진태가 세리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세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나는 뭐야? 그냥 하숙집 아줌마였어? 세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보험금도 보상금도 세리는 당연히 아내인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소영이 것이었죠. 세리는 그걸 가로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쫓아낸 소영이는 재벌집 손녀가 되어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는 분노와 질투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분을 사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아, 잘 지내지? 재벌집 들어가서 좋겠다. 소영이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소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세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니?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소영이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할 얘기 없어요. 저 쫓아내신 거로 끝난 거 아닌가요? 소영의 말에 세리가 바로 본론을 말했습니다. 너 키운 양육비 내놔. 내가 3년 동안 너 키웠잖아. 소영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요? 저를 키운 건 아빠예요. 세리는 비웃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일만 하고 집에도 없었잖아. 내가 널 먹이고 재운 거야. 정서적 양육? 뭐 그래 그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 몰라. 5천만 원만 줘. 그럼 조용히 있어줄게. 소영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든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주면? 세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안 주면 언론에 내 출생 전부 폭로할 거야.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내 엄마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다 말할 거야. 송연그룹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영이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소영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외조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외조부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변호사와 함께 만나보자. 겁먹을 필요 없어. 며칠 후 세리는 다시 전화를 걸어 카페에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안 나오면 기자들한테 다 말할 거야. 너 선택해. 외조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소영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세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를 보자 세리는 씩 웃었습니다. 잘 나왔네. 이분들이 뭐야? 경호원?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송연그룹 법무팀 변호사입니다. 세리는 명함을 받아들고 비웃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르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돈 많으니까 좋겠네. 세리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3년 동안 소영이 키웠어. 양육비 5천만 원 내놓으면 조용히 있어줄게.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셨고 양육 의무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폭발했습니다. 법적 근거, 양육 의무,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새엄마가 애를 돌보고 키웠다고. 그래, 변호사 양반 말대로 양육 의무도 없는데 내가 했다고. 변호사는 이미 예상한 답변이라는 듯 대꾸했어요. 법으로 해보시길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보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그럼 언론에 다 까발릴 거야. 송연그룹이 임신한 외동딸을 내쫓아서 그 딸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소영이는 또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다 말할 거라고. 게다가 제 아빠는 나한테 혼인신고했다고 거짓말로 나를 얘 엄마로 만들었다고. 이건 뭘로 보상할 건데? 외조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할 겁니다. 세리는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세리는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송연그룹 숨겨진 손녀, 학대 의혹 제기 익명의 제보자가 소영이가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기사도 있었어요. 송연그룹 숨겨진 사위, 혼인빙자 사기, 자신이 송연그룹의 숨겨진 사위라며 꼬셔서 결혼을 하고 자기의 애를 대신 키우게 했다는 거였습니다. 송영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자들이 저택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망원렌즈를 단 카메라를 들고 대문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외조부는 법무팀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영이는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문 밖에 기자들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무서웠습니다. 이제야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는 외조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두 분은 서재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소영이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가 소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결할게.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어요. 소영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조모가 소영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일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소영이의 단호한 결심을 본 외조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어요. 단호한 모습이 꼭 미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외조부는 송현그룹 법무팀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베테랑 변호사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외조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세리라는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변호사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며칠 만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인신고 기록이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진태는 세리와 혼인신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을 뿐 법적 배우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진태가 가입한 보험의 수령인은 처음부터 소영이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세리가 받은 보험금과 보상금은 모두 소영이 것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외조부에게 보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외조부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진행하게나. 한편 기자회견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의혹을 잠재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외조부는 소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영아, 기자회견을 열려고 한다. 내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우리가 대신 설명할 수도 있단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외조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건 쉽지 않아. 소영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기자회견 날이 밝았습니다. 송연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소영이는 외조 부모님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소영이의 손은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담담했습니다. 외조부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 손녀 강소영에 대한 여러 의혹들, 그 진실을 직접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소영이를 향했습니다. 소영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영입니다. 제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저를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소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 송미리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아빠 강진태는 저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소영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학대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소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집에서 TV로 기자회견을 보던 세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이의 당당한 모습, 기자들의 숙연한 표정. 세리는 자신이 완전히 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얼마 후 검찰은 세리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도 시작되었습니다. 송연그룹 법무팀은 철저하게 세리를 상대했습니다. 법정 선고 날이 왔습니다. 세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세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세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세리는 복도에서 소영이와 마주쳤습니다. 소영이는 외조 부모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소영이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 하지만 소영이는 세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세리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소영이는 외조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소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조모가 손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괜찮니?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지켜준 거였어요. 혼인신고를 안 한 것도, 보험금 수령자를 저로 한 것도 다 저를 위한 거였어요. 소영이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진태는 끝까지 딸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외조 부모님은 소영이를 정식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소영이는 우리의 소중한 손녀입니다. 앞으로 송영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영이는 외조 부모님과 함께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소영이는 오랜만에 엄마 앞에 섰습니다. 외조모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리야, 우리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외조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외조부도 눈가를 붉혔습니다. 소영이는 엄마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엄마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했어요. 그 덕분에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도 고마워요. 두 분이 저를 지켜줘서. 집으로 돌아온 소영이는 이제 송현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영이는 정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외조부가 정원으로 나와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아, 아침 먹자. 소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소영이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외조부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며 소영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안 외로워요. 소영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때론 가장 어두운 순간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엄마의 사랑은 죽음조차 넘어 소영이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소영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영이에게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